이번 시간에는 우리 금융 세계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까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뭐 경제 모형이 특별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 세계적인 상황, 뭐 그 뒤에 딱 그 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들은 설명을 좀 하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무역이 활성화되고 점점 세계가 가까워지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되게 밀접한, 세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건 뭐 모두들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런 트렌드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 그냥 고민해봐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펼쳐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바라볼 거, 우리 그 금융이라고 하는 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금융이라는 거는 사실 무역이라는 실물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금융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그 실물 시장의 흐름들이 훨씬 더 활성화됐다라는 측면을 우리 주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있는 금융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세계화, 세계화를 통해서 금융 자체도 아주 밀접한, 국가들 간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건데, 그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역 이익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 대한 연결, 실물 시장과 그 금융 시장, 금융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야 될 거,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거. 뭐 첫 번째로 우리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이론 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철학 뭐 이런 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위험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그다음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그 선천적인 원래 이제 원초적인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어떤 참가자들이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참가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잠깐 해보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국제금융 시장의 이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금융 상품, 금융 거래 뭐 이런 데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규약 또는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제 경제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효율성 이후에 정부가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국제 사회가 구성이 된 거니까 국제 사회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할 건지,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할 건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금융 투자, 금융 뭐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포트폴리오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무역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모든 플레이어,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투자한다. 요새 뭐 선전에 그 광고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나는 외국에 투자한다, 외국 채권을 산다, 외국 증권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 우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 경제 상황이 한국과 똑같이 돌아가지 않고 그게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돌아가 줄 수만 있다면 국내 투자판, 외국 투자판 또는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함을 통해서 기대 수익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익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그 포트폴리오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각화하고 다양하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잠깐 우리 홈바이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텐데, 홈바이어스라는 게 사실 이제 주식이나 뭐 어떤 금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라는 게 국내 시장에 훨씬 더 선호를 가지고 더 투자하려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지고 오는 불안과 위험, 그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로 인해서 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보가 많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거, 사실 정보력이, 자본력이 정보력이, 정보력이 자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야 되냐,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정보가 완벽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인터레스트 패러티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완벽하다는 조건 하에서요. 비대칭성이 없고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상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사실로 시장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자율 평형 조건이 항상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렇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복잡하거나 그런 뭐 내용은 이번 장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거는 국제 자본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국제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뭐 국제 자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큰 도시들이 있죠.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원래 뭐 영국이 국제 자본시장으로 상당히 유명했죠. 런던에 그런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쿄에도, 아시아 쪽에 도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뉴욕이 그런 어떤 국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아시아 쪽에 싱가포르가 하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금융상품들, 국제 금융상품들을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것들, 런던에서 도쿄에서 뉴욕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본다면 뭐 증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그러니까 회사채, 국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채권들을 서로 거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외환 예금을 또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그 통화로 표시된 예금들을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들 선물 시장에서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뭐 선물 시장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국제 자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상품도 있다라는 거. 상품 중에는 뭐 유명 예를 들자면 석유, 뭐 밀, 복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금도 또한 포함됩니다. 그거 이제 상품과 함께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스왑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들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때때로 이제 부동산도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계약을 통해서 공장이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도 거래를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 시장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 널려져 있고, 유럽의 런던, 미국의 뉴욕,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랑 싱가포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다른 국제금융시장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유명한 네 곳이 그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금융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 무역의 바탕을 두고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상품도 팔고 있죠. 뭐 직접적인 투자도 하고 있지만 국채라든지 뭐 외국환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서로 거래를 하고, 선물도 거래하고 있지만 선물도 사실은 무역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실물 시장에 대한 거래가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거, 경제학에서 바라봤던 거, 실물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맺어주고 있는 거, 무역에 대한 이익이 선물 시장에도, 국제 자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이런 무역이익, 그러니까 무역에서 발생 경상수지의 흑자 적자가 국제 자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매수자, 매도자가 있는데 자발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호생이 증가합니다. 그 시장 균형 가격에서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고려한 실물 시장,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둘 다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득, 그 잉여를 누리게 되는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쳐서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합하면 이제 사회적 후생이라고 하는 거고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상품을 사오고 팔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는 물건들을 사온다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합니다. 그럼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파는 거 그러면 외국에서 좀 더 그 필요로 하는 하니까 가격이 높은 곳에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그대로일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거래량이 증가함을 통해서 생산자 잉여도 증가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 파는 사람, 또 사는 사람, 구매자, 판매자 모두 매수자, 매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추가적인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뭘 거래하는가? 실물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 당연히 거래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자본 시장의 자산,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자산들도 있겠죠. 그런 거래를 통해서 잉여가 커지는, 사회 후생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까지 쭉 논의가 흘러왔고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금융이라는 거 실물의 어떤 물건의 거래를 통해서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면 거기에 맞는 화폐 또는 그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거래라는 게 경상수지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수지표에도 그리듯이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자본수지 적자가 나는 그런 이제 그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요. 항상 우리 흘러가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제가 노동을 기업에다가 제공을 하면 기업이 저에게 임금을 주죠. 그런 이제 금융 또는 이제 자본이 돈이라는 거, 화폐가 흘러 들어오고 제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주고 그다음 물건을 사면 거기에 맞는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죠. 경제 순환표 이런 것들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국제 시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국과 외국이 거래를 하고 자국의 자산과 외국의 자산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간다. 이런 형식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무역과의 상관관계를 생각을 할 텐데 여기 이제 국제 금융론이니까 국제 무역론에 국제 경제학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원래 국제 무역론이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론입니다. 그럼 국제 무역론에서 뭘 배우냐? 무역이 왜 발생하고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고 그 무역을 통해서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자세 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인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지 국내의 후생만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 무역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무역 이론에서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거, 왜 무역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느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느냐. 그 첫 번째로 우리 가장 단순한 무역 이론 또는 가장 오래된 무역 이론이라고 하면 비교 우위론이죠.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주창되었지만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절대 우위론 말고 비교 우위론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이론을 나타냈죠. 비교 우위라는 거 그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어떤 임금이 되게 높은 사람이 집에 있는 호들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뭐 1,000만 원이다, 시간당 임금이 500만 원이다, 시간당 임금이 200만 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 그 한 시간을 더 함으로 통해서 잃는, 아니면은 포기해야만 하는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쓰는 게 맞다. 경제적으로 비교의 그 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이 높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그 한계 생산성은 더 높을 수 있지만 그 교환을 통해서, 그 노동이라는 것들의 교환, 어떤 상황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그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한 게 비교 우위론이 되겠고요.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 원론 시간에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뭐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역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비교 우위론이 있고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는데, 그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거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되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무역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학에서 하나, 시간에 대한 첫 번째 모형,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모형이라면 intertemporal choice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의 선택, 그 다음에 현재의 상품과 미래의 상품에 대한 선택의 그거를 이제 기간 간 거래, intertemporal choice, 기간 간 선택. 그럼 intertemporal trade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를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 현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미래에 비해서, 상대적인 미래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자율도 결정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소비 또는 저축률을 결정하는 게 이게 intertemporal choice가 되겠죠. intertemporal choice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 각국마다 저축 순위 아주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저축률, 투자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미국은 저축률도 낮고 투자율도 사실은 낮은 편입니다. 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저축률과 투자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 어떤 이익을 이제 무역 이론에서 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흐름을 생각한다면 intertemporal choice, intertemporal trade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으로 조금 넘어와가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이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의 기본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지금 우리가 사는데 어떤 투자를 하는 조건들이 그런 거죠.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투자 조건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하느냐 또는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금융 상품들 자체가 그렇게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국채라든지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확실히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던 주식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에 대한 수익을 내가 미래에 실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기대 이익이죠. expected value입니다. expected profit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대 이윤, 기대 수익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 수익이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얼마의 간격이 있을 겁니다. 내가 10%를 추가적으로 더 먹을 수도 있고 20%가 깎일 수도 있다. 그럼 그게 불안하죠. 그 불안한 걸 측정하는 거 수학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게 분산입니다. 베리언스죠. 그 베리언스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고요. 수익률은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선호를 하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수익률이 높으면 분산도 높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금융상품과 자본, 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 중에 수익률이 높으면서 분산이 특별한 경우를 가지는데 그 분산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수익이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그게 분산이 바뀌는데 분산이 나타날 건데 어떤 자산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수익률이 커지고 어떤 자산은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경제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수익률이 작아진다. 언제 같은 방향으로 언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산이라면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반사이익으로 뭐 일본이 큰 이익을 본다거나 중국이 큰 이익을 본다거나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쇼크를 먹었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 반사적 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현상이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식의 예상이 된다면 중국, 일본 뭐 또는 한국,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자산을 분산 투자함을 통해서 왜냐하면 분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걸 공분산이라고 하죠. 공분산이 의미인 경우에 아니면은 뭐 correlation 그래서 상관계수 그 상관계수가 의미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묶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반면에 그 자산을 구성한 것들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포트폴리오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짧은 단어로도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또 위험을 가지고 있는 깨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왕창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거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산을 구성할 때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분산을 할 수 있고 공분산을 할 수 있다면 잘 구성을 하면 그렇게 짜서 구성을 한다면 수익률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예는 뭐 우리가 간단히 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들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국제 자본시장 또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거는 국제 자본, 그런 자본 또는 금융시장에 자산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부채 수단으로서의 자산, 국제적인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채라고 하면 우리가 한 명이 어떤 자산을 가지면 다른 쪽에 부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자산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채권이 그렇죠. 내가 어떤 채권을 사면 어떤 회사가 몇 년 내로 얼마만큼의 큰 돈을 나에게 갚아주겠다. 1년 뒤에 그 이자와 함께 얼마나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줍니다. 그게 뭐 기본적인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채권들, 그 사람이 나한테 채권을 팔면 그 채무를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부채, 나한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부채 수단이 되는 자산이 한 종류가 있을 거고 거기에 예로 채권, 뭐 또는 은행 예금 이런 거 있을 거고 원래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얼마만큼의 돈을 고정적으로 지불하겠다라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실현이 됩니다. 그런 이제 부채 수단으로서의 자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을 가지는 또 자산들이 있죠.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회사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지분수단으로서의 자산의 특징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윤이라든지 수익이 상당히 달라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뭐 부채의 역할을 가지는 자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분수단으로서 평가되는 분류되는 자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산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 또는 그 거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이제 포커스,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나씩 해볼 건데요. 그럼 국제 자본시장에 누가 참가하냐? 국제 자본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경제 주체들이 참가하게 되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본다면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기관이라고 하면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1금융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행이죠. 은행은 어떤 거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한 그 달러화 예금을 받죠. 한국에서도 그런 달러화로 예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러 가치로 예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 시장에 참가하는 제1금융권이 되겠죠. 그 은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예금 기관, 기업, 은행, 정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류가 있겠죠.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뭐 달러를 받거나 뭐 이러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각각 뭐 채권을 판다든지 자산을 판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제1금융권 은행이, 상업은행이라고 하죠. 상업은행이 주식을 구해준다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승인을 해주는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국제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제1금융권 은행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2금융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들 팔고 뭐 투자하고, 그 투자은행이라고 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유치를 해가지고 막 세계 모든 시장에 자산들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펀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로자한테, 아니면은 이제 뭐 교사 또는 이런 각 그 직업에 맞는 어떤 펀드를 구성하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서 일정 금액을 그 임금 중에 일정 금액을 받아가지고 큰 펀드를 구성한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 연금을 나중에는 줘야 되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또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상을 약속하면서 돈을 모으죠. 그 돈을 모은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냥 싸고만 있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은행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1금융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금만 금고 속에 넣어준다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죠. 예대 비율이라고 해서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을 모으고, 그런 작업을 거침을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게 은행이죠. 그런 마찬가지의 논리로 그 보험회사도 돈을,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모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을 얻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뮤추얼 펀드 구성해서 뮤추얼 펀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죠. 그 펀드 회사들도 있고요. 그럼 이 직접적인 제1금융권은 아니지만 투자은행, 투자하는 것들을 본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국제 자본시장에 참가한다. 그 다음에 참가하는 거, 무역에 참가되는 민간 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사고 팔고 외국에다가 주식을 상장하고 뭐 이런 것도 국제 자본시장에 거래를 하고 참가하는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거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가 여기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어떻게 참가합니까? 외환 보유고 조절을 하고 지불준비금 양을 조절하고 그 지불준비금의 일부를 뭐 외국의 그 증권이나 그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걸 통해 가지고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죠. 뭐 불태한 정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아니면 관리하는 외환 시장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은행이 있을 거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그냥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 참가하기도 하고 정부,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참가자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국제금융시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금융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 뭐 이런 거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는 뭐겠습니까? 위험입니다. 위험은 어디서 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죠. 그 가장 이제 은행권에 대한 고민으로 딱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뱅크런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은행에다 예금해 놨는데 내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권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딱 발생하는 순간 은행은 바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경영 방침 또는 생존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돈만 싸들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예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때, 내 돈 내놔라고 말했을 때 바로 내줄 수 있느냐? 그만큼의 모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사람들의 예금액만큼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죠. 거기에서 이제 뭐 국가 내에서는 지불준비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금액은 니네들 보관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그 규제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좀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떤 은행에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불준비금 그걸 바탕으로 그 예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돌려줄 수 있는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최후의 내부자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금한 돈을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가려고 한다, 예금자들이 찾아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은행이 급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출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싸들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의 최소한만을 남겨놓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뱅크런이라고 이제 한꺼번에 예금자들이 동시에 예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다른 예비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10만 불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도산해가지고 망하더라도 네가 예금한 돈 중에 10만 불은 국가에서 보증을 해준다. 챙겨주겠다. 딱 돌려주겠다라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뱅크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행으로 뛰어가고 예금에 대한 출금을 원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 불안이 발생하면 완전 혼란 또는 도산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 하나의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거기에 물려있는 보험회사, 거기에 물려있는 제2금융기관, 투자은행, 그런 그룹들이 한꺼번에 쭉 무너질 수 있는 사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 우리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정부에서도 구제를 해줬죠. 그 이제 구제는 마지막 방법이지만 첫 번째의 장치로 예금보험을 각국은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금융 불안, 금융시장의 불안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안전장치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법정 지불준비금이 있죠. 지불준비금을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유용하게 쓰고 최후의 대부자로서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행에게 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러고 사람들이 안정된다면 괜찮네,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네, 그런 안심만 심어줄 수 있다면 네,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은행 산업, 은행업이라는 게. 그 다음 부분은요. 네, 우리 IMF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IMF가 우리를 구제해주는 반면에 자본 요구 조건을 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 맞춰라.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MF 사태가 아니면 국제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은행에 와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IMF의 돈을 빌려가지고 정부가 썼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자주권을 사실은 뺏긴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자본 요구 조건들을 만들고 그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건전한 거래 또는 안정적인 금융 또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해소, 안심을 소비자와 모든 투자자들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런 안정장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나간다든지 정기적인 어떤 그런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정부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지불준비금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게 최후의 대부자의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완전 망할 사태가 찾아오더라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이 금융위기 2007년, 2008년 이렇게 미국 말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역할이 진행되는 거를 신문이든 아니면은 다른 책이든 이런 걸로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정부의 기본적인 조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긴급 구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금융기관이 망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연달아서 같이 거래를 했던 금융기관들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결정을 한 다음에 쟤는 도산하도록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산하는 거고 어떤 수준에는 우리가 긴급 구제 통해 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현상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우리가 목격해 왔죠. 현실적으로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2007년, 2008년에 봤던 것처럼 이 안전장치가 있는 와중에도 그런 위기,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디서 오냐고? 본질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업 자체, 그 은행 업무 자체, 그 자본시장 자체가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잘 흘러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 그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규제들 좀 풀어달라. 우리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 더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 중에 아주 강력한 조치들 중에 하나하나씩을 낮춰가다가 2007년, 2008년 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쇼크가 오고 충격이 오는 것들, 이러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경제학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결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정확히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지금 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재패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전에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처럼 경제가 침체되지 않을까, 정체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 결국은 또 중국의 발전이 너무 눈부시게 빠르다 보니까 중국한테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들도 사실은 금융
업이라든지 금융시장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런 일본을 바탕으로 2007년, 2008년 전에 그런 것들 경고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초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불안들이 있다면 좀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것도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펴봤던 거 예금 보험이 있었죠. 10만 불까지 미국 손실을 보장을 합니다. 그죠? 10만 불 정도를 보장을 해요. 근데 개별적인 10만 불이라는 거 아주 개별적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자산 규모,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국제 금융시장의 크기, 볼륨, 그 시장 사이즈, GDP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 불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또 그 10만 불 규제가 모든 자본시장 또는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부분이 이제 지불준비금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지불준비금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한꺼번에 찾을 때 그거 가지고 예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국제사회로 이렇게 딱 나오다 보면 국제 금융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국내라기보다 이제 국제로 이제 범위를 넓혀지다가 보면 해외 투자라든지 해외 지점에 대한 예금들, 외환 예금들에 대한 지불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외환 투자나 외환 예금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포션에 맞는 그 크기에 맞는 지불 준비금까지 요구한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은행들이 다른 제2차 금융기관을 외국에 설립해가지고 외국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불 준비금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무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무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국제 무역이 되다 보면 국제 기관이 있습니다. GATT로 출발한 WTO가 있죠.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 있습니다. WTO가 각국의 또는 각 나라 소속의 기업들에게 뭔가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퇴출을 해버린다던가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국제사회 무역, 국제사회 정책, 금융, 거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강자에게 되게 강하고 약자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관장하고 제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제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자. 협의를 하고 협정을 맺고 그렇게 규제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논의되고 있지만 그런 기관들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환경이 변하고 국가의 각각 경제 상황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죠. 그런 와중에 뭔가의 동의를 각국이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자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좀 사실 그 관점이라든지 목표 자체가 아주 다르게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야 되고 국민들의 주권을 보장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국제 금융시장에 참가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죠. 뭐 국가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런 상태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위험도 상당히 존재하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판단, 정확한 정보 습득, 정확한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기에 따르는 위험, 거기에 따르는 변수들이 아주 크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뭐 합의를 한다거나 규제를 만든다거나 뭐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국가별로는 심지어 그러니까 각 국에서도 각국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 2008년에 제대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걸 봤는데 그걸 이제 국제 금융거래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심지어 최후의 대부자, 국제 금융시장의 최후의 대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IMF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IMF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것만큼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또는 그만큼 보장된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국제기관의 부재하고 연관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볼륨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국제금융시장, 이런 국제은행업, 국제금융시장의 거래 이런 볼륨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 뭐 규제 뭐 이런 것들을 해줄 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최종 대부자를 자칭하고 해줄 기관도 없고 있긴 하지만 일부분뿐이고 그 결정도 사실은 상당히 국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요. 그럼 은행업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파생 상품들,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투자랑 뭐 운영들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은행업의 한계, 국제은행업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는 없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많이 들어본 얘기 비슷한 얘기가 거기서 나왔죠. 이제 그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할 때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세 가지를 하나의 정책 제도로서는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금융시장에서도 세 가지 우리가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없다. 그게 어떤 거냐? 금융 안정. 안정적인 금융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그런 기관을 만들고 우리가 뭐 어떻게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금융 안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안전장치 정책에 대한 통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 국제 간의 자본 이동의 자유로운 부분들, 요 세 가지 요소들을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다. 그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1988년, 2006년 등의 그 국제 국가들이 세계 각국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협약을 맺고 이런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 국제 금융, 국제 은행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바젤 1, 바젤 2, 바젤 3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아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이 참 불안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완벽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완벽하진 않죠. 국내의 금융업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어떤 사태가 터지기도 하는데 국제 금융시장은 더더욱 위험하고 불안하다라는 점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할 거는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죠.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보라는 게 어떻느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경우에 제가 뭐 미국에서 좀 살다가 오래 살다가 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 모든 문화를 다 내가 아느냐? 제 연령 또래 사람들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선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죠. 하물며 세대가 다르면 한국 내에서도 서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생산되고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뭐 조건 또는 투자 상품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말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보가 누가 더 좋으냐라는 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홈바이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자들도 한국 금융시장 또는 증권시장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편의, 편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홈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이제 그냥 숫자만 보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보가 완벽하냐? 그 자국민들이 바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보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런 정보들을 보고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만약에 그게 완벽하고 정확하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보의 습득과 정보의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이자율 평형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자율 평형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증권을 사나 미국에서 증권을 사나 결국 수익은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거기에 조절 맞춰가지고 딱 변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누가 증권시장에서 수익을 봤다면 누군가 손해를 봤겠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지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 본 양과 손해를 본 양이 똑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합해보면, 수익을 합해보면, 수익과 비용을 합해보면 0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로섬이라고 하는데요. 합쳐보니까 0이 된다라는 거죠. 지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권시장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역사적으로 흘러봤을 때 증권과 지수가 쭉 성장을 하고 있죠.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증권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것만큼 그 썸에 어떤 이윤이 계속 붙어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쭉 성장할 수만 있다면 지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결국은 지로섬이 아니라 파지티브 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변화들은 있긴 하지만 그 위험들, 정보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적으로 만족한다고 믿어왔던, 그렇게 알아왔던 이자율 평형 조건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두가 환율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제 상황, 미래의 어떤 수익률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면, 다 그렇다면, 그게 퍼펙트하다고 가정한다면 이자율 평형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본적으로 금융이 가지고 있는 불안, 국제 금융시장의 더더욱 불안한 점들, 그리고 문화와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장벽이 큼으로써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석, 습득, 해석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자율 평형 조건을 잘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뭐 특별한 이론적인 얘기 없이 아니 뭐 이론적인 배경은 얘기했어요. 거기 무역의 비교 우위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역사적인 흐름, 위험, 사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뭐 특별히 이론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쭉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다. 금융 시장의 어려운 점들, 국제 금융 시장의 더더욱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이렇게 끝낼게요. 고맙습니다.